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선고 결과에도 두 소년은 무덤덤한 반응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이, 네.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둘 다 10대죠. 10대 네. 형량치고는 이례적으로 좀 높은 형량이 매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주범 김양이 만으로 예. 17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범 박양이 만으로 18살입니다. 네. 그럼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에요. 예. 소년법 적용 대상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의미는 최근에 소년법 개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범죄가 극도로 잔인했고요. 예. 그리고 잔혹성 떠나서 그 전에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계획 세웠던 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건 성인 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을 했었고요. 검찰에서도 예. 재판부도 그를 받아들여서 이 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선고 때는 사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네. 더 적게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는 그대로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연수원에서 공부를 예. 할 때 구형을 하면 그 절반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실질 구형으로 좀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실질 구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선고가 예상되는 정도로 구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범행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이거는 구형량보다 낮춰서 선고하는 게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사실 성인이어도 실제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던 공범 박양 같은 경우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이거는 성인에게도 내려지기 힘들 정도의 수준의 범죄인데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잔혹성, 그리고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재판부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소녀의 나이를 보면 17살, 18살. 그런데 이 공범이 그 주범보다는 조금 형량이 더 무겁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좀 갈랐다 이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이게 소년법에 예. 제가 아까 전부 둘 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또 18세 제한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주범인 김양이겠죠.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원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될 사안에서 최대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15년만 선고하도록 하니까 사실 이렇게 잔혹한 범죄에서 너무 형량이 낮다라고 해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서 아주 잔혹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김양은 지금 현행법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고 형량을 받은 거고요. 이제 주범 네. 박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으로 18세라 그랬죠. 그럼 18세 미만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칙의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예.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만으로 한 살 차이가 지금 이 선고 형량을 갈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또 두 피의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항소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항소는 거의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네. 특히 공범 박양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인 범죄에서도 살해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계획하고 공모한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박양이 살해 행위에 나서지 않았지만 살해를 같이 계획하는 과정, 그리고 김양이 이 인천 초등생을 납치해 와서 살해하는 과정에서 뭐 손가락이 예쁘냐, 뭐 장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 그리고 네. 나중에 사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걸 또 이렇게 취득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살해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기징역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이제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 주범의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이 적용이 되면 5년만 살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년법 폐지 개정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소년법 폐지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 이거는 전부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성인 범죄는 처벌하고 교화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면 예. 소년법은 교화에 좀 더 방점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년법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건처럼 극도로 잔인한 범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상한으로 하는 그런 부분 정도는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제한만 풀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부산 여중생 뭐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청소년에 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소년법에서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 미성년자가 14살입니다. 예. 14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13살짜리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 오면 저 촉법인데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요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14세 미만의 규정이 사실 건국하고 바로 생긴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그때 아이들의 발육과 지금 아이들의 발육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세가 아니라 13세나 12세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소년 범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소년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판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네,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딸이죠. 서연 양도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요 쟁점 사안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예. 했죠. 근데 그 네. 내용이 이제 1996년에 자살로 결정이 됐던 김광석 씨가 사실상 타살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영화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딸 서연 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방불명 상황이다. 어디에 감금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 부인 서혜숙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인을 통해서 지금 서연이가 뭐 해외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유가족들하고 이상호 기자하고 이 서연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용인 동부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내려고 해요. 실종 신고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종 신고를 내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실종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망자예요. 근데 용인 동부경찰서에 이 서연이가 2007년 12월 23일 날 사망했다라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폐결핵이 아니라 폐렴 같은 걸 앓고 있었는데 네. 예.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당일날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무언가 이상했는지 경찰에서 부검까지 했어요. 근데 부검을 했는데 특정하게 뭐 독극물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고, 네. 그리고 5일 전쯤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았던 것, 예. 그리고 엄마의 진술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범죄 혐의는 없구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냥 종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폐렴을 걸려서 당일날 병원에 이송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연 양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서혜숙 씨가 방치해서 사망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가족들하고 이 서연 양 그리고 이 서혜숙 씨가 저작권 관련 소송 중이었어요. 네. 근데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한 거든요. 소송 결과 예. 나오기 전에. 근데 유가족도 그렇고 지금 관련자들이 아무도 이 서연 양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소송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쟁점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소송 도중에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송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건 소송 예. 사기죄 성립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네. 소송 사기죄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앵커분한테 돈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10억을 청구합니다. 예. 그리고 계약서랑 다 위조를 해요. 그래서 판사를 속여서 이 10억을 받아내는 것. 그러니까 재판부를 속여서 재산을 취득하는 게 소송 사기죄인데 이 저작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연 양이 이제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예.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서연 양이 살아있건 사망하건 이 모든 권리는 이 부인인 서혜숙 씨가 상속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소송 결과는 예. 이걸 재판부에 알리지 않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누군가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재판부에 고지하지 않으면 예. 위법합니다. 위법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게 지금
계속 일관된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언가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알렸을 때 사회적 폭풍, 후폭풍을 고려해서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예. 소송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아내 서혜순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제 입을 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딸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고 시댁에서는 장애 2등급인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아서 누구도 연락 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딸의 죽음을 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언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딸이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누군가가 죽으면 빈소를 차리죠. 근데 네. 빈소도 차리지 않고 3일 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경황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납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서혜숙 씨가 지금까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김광석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사실 김광석 씨를 죽인 살인자는 서혜숙 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영화 내용이. 네. 예. 거기다가 지금 딸도 결국 서혜숙 씨가 죽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모든 재산상 권리, 김광석 씨 사후의 저작권, 하다못해 김광석이라는 이름의 상표권까지 등록을 해서 예. 네. 최근에 보시면 김광석에 관련된 뮤지컬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네. 거기에 김광석이라는 이름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어,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상표 등록을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들이나 뭐 이런 다른 제목들로 보통 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김광석 씨의 지금 유가족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 네. 모든 것들이 종합돼 있어서 사회적인 모든 비난이 서혜숙 씨에게 집중돼 있었는데 서혜숙 씨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은 앞으로 이제 서혜숙 씨와 지금 현재 이상호 기자 그리고 유가족과 다시 이제 2라운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소위 말하는 김광석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입니다. 저도 예. 이 진실이 좀 규명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금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예. 계십니다. 근데 그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될 때 어떤 사건 때문이었냐면 태완이 사건이라고 이제 염산 테러를 당해서 그렇죠. 사망을 했는데 그때 범죄자를 잡기 직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이제 더 이상 수사를 못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여론이 반영이 돼서 결국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됐는데 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태완이법의 태완이 사건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김광석 씨의 살인 사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광석법을 발의하게 되면 태완이 사건, 옛날에 가서 개구리 소년 사건,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전부 다 재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김광석법이 소위 김광석법이 이제 발의돼서 통과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호 기자도 그렇고 유가족도 그렇고 포커스를 서현 양의 죽음에 맞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성룡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2달 넘게 이어진 경찰의 카이 경영비리 수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카이 수사가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6명 구속영장 청구해서 2명만 발부가 됐었고요. 예. 네.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하성룡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 카이에서는 정점인데 그러면 카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묵인해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비자금 조성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천억 원의 분식 회계도 있지만 네. 지금 상품권을 돌려가기 위해서 17억 정도의 비자금을 또 조성한 혐의도 있고요.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어요. 총 10가지 혐의입니다. 직원들 부당 채용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2013년에 2017년까지 사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5천억 원 분식회계 50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눈 감아주고 했다라는 게 명백한 것은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어요. 2014년도에 합동수사본부가 생겨서 수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나왔던 사건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아직까지 처벌이 안 되고 이제서야 수사가 되고 있다는 건 그 뒤에 누군가가 배후가 있다는 의미로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하성룡 대표도 대표지만 그 이후에 이 카이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만들었던 지금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추적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